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7주차입니다. 이번 7주차는 좀 짧죠. 6월 3일날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2일 단 이틀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3차시가 올라가지 않고 총 2차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는 3차시 때마다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2차시에 등장을 해서 생명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학습지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저번 주랑 같이 과제물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학습지를 준비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전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단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기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확산과 삼투와 같은 물질의 이동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생체 촉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생체 촉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생체 촉매란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 생명체에서의 화학 반응을 다른 말로 물질 대사라고도 합니다. 이 생명체에서의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을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이 생체 촉매는 다른 말로 효소라고도 불러요. 이 생체 촉매에 대한 내용이 옆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면요.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겠죠?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체 촉매는 화학 반응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효소와 생명활동. 생명체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화학 반응은 생체 촉매인 효소에 의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거고요. 2번.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의 예, 광합성, 소화, 세포호흡, 간에서의 해독작용, 혈액응고, 아메바 분열 이런 것들이 효소가 다 관여한다. 여기 보면 간에서의 해독작용, 대표적인 게 술. 여러분들은 술을 안 먹겠죠? 자, 이 술은 우리 몸에 되게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라는 기관에서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효소에 의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로 넘어가서 자, 물질 대사란 무엇이냐? 아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뭐뭐 되거나 뭐뭐 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빈칸에다.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자,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뭐죠?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반응. 이걸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녹말이라는 거는요, 포도당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 이렇게 잘려서 다 포도당이 하나하나가 포도당인데 잘려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 이거는 화학 반응일까요? 이거는 화학 반응이에요. 왜냐? 물질의 성질이 변하니까. 녹말 같은 경우는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런데 포도당은 물에 잘 녹습니다. 성질이 변했죠. 그래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은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감자가 이만한 감자가 있었는데 칼로 뚝 잘랐어요. 그래서
부동강이 났어요. 이런 거는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 게 아니고 그 크기만 줄어든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다 라는 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물질대사의 특징으로 넘어가서 물질대사에는 생체 촉매인 뭐라고 했죠? 생체 촉매가 효소라고 했죠.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이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이것도 밑에를 설명하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자, 물질 대사의 종류.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 하나는 이화작용인데요. 여기다가 동화작용, 여기다가는 이화작용이라고 써봅시다. 동화작용은 무엇이냐?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이랑 반대예요.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 이화작용입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자,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은 동화작용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뭐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데, 여기 보면 네모 모양의 아미노산, 세모 모양의 아미노산, 뭐 별표의 아미노산, 이렇게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저분자 물질일 때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얘네들이 합성되어서 고분자 물질로 변하면 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은 단백질이 되거든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면은 이것을 저분자가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것이니까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됨이라고 쓰고요. 에너지가 흡수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해요. 이렇게 흡열 반응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니까 뭐가 관여하겠어요? 당연히 효소가 관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으로 넘어가서 이화작용은 뭐라고 했어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것이 이화작용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은 이거는 글리코젠이라는 고분자가 포도당이라는 저분자로 분해되는 것이니까 이화작용인 거고요. 글리코젠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이 글리코젠은 이게 하나가 포도당이라고 하면은 이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글리코젠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보통 이제 포도당으로 저장하지 않고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둘째 치고, 이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포도당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하나씩. 그래서 이화작용,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에 대한 얘기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네요. 포도당이 여러 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글리코젠인 고분자가 포도당이 하나씩 떨어져 있죠? 저분자인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작용이고요.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각각의 예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해요. 자, 동화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 동화작용에 해당하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광합성.
광합성 역시 동화작용입니다. 광합성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광합성이라는 것은요. 여기다가 써봐야겠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뭐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형성된다?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나온다? 산소가 밖으로 방출돼요. 이게 광합성인데 이 이산화탄소와 물은 저분자죠. 근데 포도당은 고분자란 말이야.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는 작용이니까 뭐겠어요? 동화작용인 거고요.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이거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은 동화작용에 대한 예이다.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 이화작용에는요. 글리코젠 분해, 여기 나와 있는 거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잘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에 대한 예이고요. 여기 빈칸에다가는 뭐라고 써볼까? 세포호흡이라고 써봅시다. 세포호흡도 우리 전 시간에 다뤘었는데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했었고, 자, 세포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포도당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뭐랑 뭐로 쪼개진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진다. 근데 이 포도당은 산소랑 같이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데 이 포도당이 고분자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저분자이기 때문에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이화작용인 거고요.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어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이런 생명활동에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잘 정리가 되었나요? 자, 잘 정리가 되었으리라 믿고 밑으로 넘어가면요. 이 물질대사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이고요. 세로축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반응물은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물질이고 생성물은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생성된 물질을 뜻하겠죠. 자,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응물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이만큼인 반면에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늘었죠. 그러면은 반응물은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저분자에 해당하는 거고 생성물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분자.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나니까 이 반응물, 저분자인 반응물이 고분자인 생성물로 변했어요. 그쵸? 그러면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된 거예요? 분해된 거예요? 합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다. 그리고 이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저분자는 에너지 이만큼이었는데 고분자는 에너지 이만큼이잖아. 그럼 에너지가 이만큼 흡수된 거죠. 에너지가 흡수된 반응이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자, 반응물은 지금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생성물은 에너지 요만큼 가지고 있네. 반응물이 에너지 많아요? 생성물이 에너지 많아요?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이 고분자고
생성물이 저분자인 거예요. 저분자. 자,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뀐 거죠. 이 물질 대사 반응을 통해서. 그러면은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된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화작용인 거고요. 반응물은 에너지가 많았는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어.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보면 되죠. 에너지가 방출된 반응이에요. 따라서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뜻, 그리고 에너지 출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각각의 예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답 빈칸을 채운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눌러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빈칸 잘 채워보았나요? 어렵지 않죠? 1번,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 뭐냐? 효소다.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 뭐다? 물질 대사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을 봅시다. 물질 대사의 특징. 자, 물질 대사에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이해가 가죠?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들어가고요. 이화작용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니까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말 이해가 될 테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우리 생명체들은 세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뭐가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몸에 필요한 혈액이라든가 뼈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몸의 구성물질을 합성한다라는 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효소의 작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 이 내용은요, 효소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느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어떻게 해주냐면 이 효소는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줘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고요. 보통 화학 반응은 효소가 없을 때는 잘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효소가 있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어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해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주지 못하면 화학 반응이 아예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니까 화학 반응이 그만큼 빨라지겠죠. 자, 2번 효소의 작용. 이 효소가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느냐? 이 효소는요, 반응물이랑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데 계속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꿔주고 나면은 다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도 잘 알아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한 거냐? 반응열이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 반응열. 자, 반응열이라는 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에너지 차이를 뜻해요. 그래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있을 테고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차를 반응열이라고 하고요. 이 반응열은요. 효소가 있던 없던 그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효소의 유무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우리 물질 대사의 두 종류 뭐가 있다고 했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먼저 동화작용과 관련된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그래프 봤을 때 두 가지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죠. 빨간색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효소가 없을 때의 그래프고요. 나머지 파란색 그래프는 뭐예요? 효소가 있을 때에 대한 그래프예요. 선생님은 먼저 효소가 없을 때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은 뭐라고 했어요? 저분자의 물질이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반응물이 저분자일 테고 생성물이 고분자겠죠. 저분자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작고 고분자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큽니다. 여기 세로축이 에너지니까.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이네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이렇게 다르고 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변하는 거, 합성되는 거니까 동화작용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동화작용은요.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바로 이렇게 생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처음에 들어가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는 들어간 거고 요만큼의 에너지는 나온 거니까 최종적으로 에너지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들어간 에너지 양의 크기가 나온 에너지 양의 크기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1번과 2번의 차만큼이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된 흡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만큼의 에너지, 최종적으로 들어간 에너지의 양, 이만큼이 반응열인 거예요. 아까 반응열은 뭐라고 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반응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효소가 없을 때에 대한 그래프를 본 거잖아요. 효소가 있을 때의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효소가 있을 때는요. 이 효소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으로 줄었죠. 자, 효소를 집어넣으면 이 정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의 에너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이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얼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간 에너지의 양은 어때요? 효소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반응열 역시 이 같은 크기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일정하다. 효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 그래프를 봅시다. 자, 이화작용. 이 그래프 역시 빨간색 그래프는 효소가 없을 때의 그래프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효소가 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화작용은 고분자의 반응물이 저분자의 생성물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분해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고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분자는 에너지를 얼마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죠. 더 적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면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 양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어요. 발열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봤을 때 이화작용 역시 일어나려면 이 반응물이 최소한 이 정도의 에너지는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의 에너지는 들어가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양은 이거 1번만큼이고 나오는 양은 2번만큼이니까 총 에너지 양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1번보다 2번이 크잖아요. 빠져나온 양이 더 크니까 최종적으로 에너지는 방출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방출된 양은 얼만큼이겠어요? 2번에서 1번을 뺀 값인 이만큼이 최종적으로 방출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 이 반응열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 거죠. 자,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효소가 있을 때는 어때요? 효소가 있을 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이만큼으로 작았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일단 들어가고 나오는 에너지 양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에너지는 나온 양이 더 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양은 이만큼이겠죠. 그쵸?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같은 거고요. 반응열 역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반응열 역시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는 선생님이 잘 감이 안 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곰곰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특성 첫 번째는요, 뭐냐? 기질특이성이에요. 기질특이성. 이 기질특이성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질특이성이라는 거는요,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물을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한 종류의 효소는 그 특정 반응물, 그러니까 특정 기질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효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거치는 각 단계의 화학 반응마다 반응물이 다르므로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엄청 다양한데 그 화학 반응마다 쓰이는 효소의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효소가 작용하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효소가 존재하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효소가 재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떨어져서 이 효소랑 물질이랑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떨어지면 이 떨어진 효소는 다시 재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반응 전과 같은 상태가 되고요. 효소는 반응 후에 다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촉매 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특징.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박스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 효소의 특성. 효소는 주성분이 뭘까요?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이 단백질이므로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효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른 거예요. 한 종류의 효소는 자신의 입체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결합하여 촉매작용을 한다. 이거 아까 말한 기질특이성인 거죠. 기질특이성이라고 써주고요. 자, 그래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등장하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지금 등장했는데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이 반응물인 거고 포도당이 생성물인 거잖아요. 자, 녹말은 분해하지만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단백질하고는 결합을 못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분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기질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카탈레이스 역시 카탈레이스는요. 과산화수소는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 선생님은 여기 그냥 여기다가 쓸 테니까 여러분은 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예쁘게 정리하세요. 카탈레이스는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요. 과산화수소는 H2O2 이렇게 분자식을 쓸 수 있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뭐랑 뭐로 분해하느냐? H2O. H2O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과 O2. 산소로 분해합니다. 이걸 누가 도와주는 거다? 카탈레이스. 라는 효소가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이 카탈레이스는 기질특이성을 가지고 있겠죠. 효소니까. 뭐하고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과산화수소하고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분해할 수 있는데 알코올이랑은 결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함. 이게 기질특이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재사용된다. 이 내용을 여기 그림으로 좀 더 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효소. 지금 이 효소의 모양은 어때요? 이렇게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반응물이랑은 결합할 수 있지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랑은 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기질특이성, 이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질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했네요.
그쵸? 결합을 했어요. 이 형태는 이 반응물이 기질이죠. 효소와 기질이 함께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효소, 기질, 복합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이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도록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 건데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한 거야? 이 노란색인 반응물을 반절로 쪼개주는 역할을 했네요. 그쵸?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인가 봐요. 자,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분리된 생성물은 이 효소랑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 효소는 다시 이 노란색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사용된다라는 거.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옆에 박스에 카탈레이스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카탈레이스는 뭐 한다고 했어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소량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하다 보면은 과산화수소가 생기기도 해요. 이 과산화수소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계속 이 독성이 축적되면은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효소가 또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그 효소의 이름이 뭔 거예요? 카탈레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다.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으며 특히 동물의 간과 감자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카탈레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온도, 3번 반응 온도 나와 있는데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이 단백질은요, 높은 열, 그러니까 고온이 주어지면요, 단백질은 변성이 돼요. 이 변성된다는 게 뭐냐면 모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원래 효소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변형된다면 반응물과 잘 결합할 수 있겠어요? 이 반응물과 결합하는 부분도 모양이 변하겠죠. 그럼 반응물이랑 결합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입체 구조가 변해서 촉매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보통 체온 범위에서는 활발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체온 범위에서는 활발하게 작용하지만 높은 온도가 주어져서 단백질이 변성된다면 입체 구조가 변해서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추가적인 설명이 이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는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가 있어요. 그 최적 온도가 보통 체온 정도가 최적 온도인데요. 온도가 이보다 높아지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성되는 거예요. 효소가 촉매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반응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라는 거.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카탈레이스, 아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대해서 언급했었잖아요. 이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이번 7주차 과학탐구 실험 강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 강의에 선생님이 이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실험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의 영상도 잘 보면 좋겠죠. 자,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이 과정을 쭉 보면요. 과정 1. 바람을 뺀 고무풍선 2개에 각각 1cm 간격을 두고 2개의 점을 표시한다. 이렇게 초록색 풍선에도 노란색 풍선에도 점을 이렇게 1cm 간격으로 표시하래요. 2점을 이렇게. 초록색에도 마찬가지로 했겠죠. 2번.
생 감자를 강판에 갈아 거즈로 걸러서 감자즙을 만든다. 감자를 간 다음에 물기만 쭉 따로 빼가지고 모아서 감자즙을 만드는 거예요. 3번 5% 과산화수소수를 삼각 플라스크 A와 B에 각각 100ml씩 넣는다. 이 삼각 플라스크 A랑 B가 있는데 과산화수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H2O2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도 과산화수소 100ml, B에도 100ml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삼각 플라스크 A에는 증류수, 여기다가는 증류수 10ml를 넣고요. B에는 감자즙을 10ml 넣는데요. 자,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뭐예요? 이 감자즙을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고 싶은데 A에는 아무것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증류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물을 뜻하는데 증류수 10ml를 넣어준 거예요. 잘 비교하기 위해서. 자, 5번 삼각 플라스크 A와 B의 입구에 고무풍선을 동시에 끼우고 일정 시간 후 고무풍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라고 해서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 삼각 플라스크는 풍선이 그냥 그대로 축 늘어져 있는데 B는 어떤 기체가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풍선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죠. 자, 결과를 봤을 때도 고무풍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 1cm, 1cm 각각 A, B가 1cm, 1cm였는데 실험을 하고 나니까 A는 그대로 1인데 B는 1.3으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쵸? 늘어난 거죠. 그래서 0.3cm가 늘어났다라는 게 실험 결과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 아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과산화수소 H2O2는 분해가 되면 뭐랑 뭐가 생겨요? H2O, 물과 O2, 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가 뭐예요? 카탈레이스인 거죠. 풍선이 부풀어 오른 B를 보면은 A는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데 B만 부풀어 올랐죠. 부풀어 오른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이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풍선이 부풀어 오른 거겠죠. 그쵸? 그렇다면 A는 카탈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카탈레이스가 없는 거고 B에는 카탈레이스가 있으니까 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럼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A랑 B랑 다르게 해줬던 게 뭐예요? A는 증류수를 넣었었는데 B는 감자즙을 넣었잖아요. 바로 이 감자즙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같이 보면은 삼각 플라스크 B에 끼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감자즙에 포함된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어떤 기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카탈레이스와 같은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생명체 내에서 촉매 기능을 하는 거, 생체 촉매로서 뭐를 낮춰준다?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어떤 에너지를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또 다른 탐구라고 나와 있는데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생간을 넣으면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산소가 생성됨으로 거품이 발생한다. 이 과산화수소 H2O2도요. 이 H2O2가
H2O랑 O2랑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때 어떤 효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하잖아요. 근데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간에 이 과산화수소수에 넣었을 때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거품이 일어났잖아요.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생간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효소의 활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효소의 활용. 이 효소는요, 생명체 내에서도 많은 반응을 도와주고 있지만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쓰이는 그 작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효소들이 활용이 되느냐, 그 각각에 대한 예를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식품에서도 효소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효해서 먹는 식품들 있잖아요. 뭐 된장이라든가 치즈라든가 또 뭐 있어요. 뭐 김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된장, 김치, 치즈, 술 등의 발효식품을 만들 때 이 효소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 효소가 활용되고 뭐 땡땡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고기 연화제. 고기는 보통 단백질이잖아요. 이 고기를 연하게 하려면 이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고기 연화제.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효소인 거죠. 엿기름은 식혜 만들 때 쓰이는데 엿기름 안에도 효소가 들어있어요. 어떤 효소냐? 녹말을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녹말 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만드는 식품에 효소가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약품에도 효소가 활용되는데 소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그거를 묶어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 그 다음에 포도당 산화 효소. 포도당에 산소를 붙여주는 걸 포도당 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도당 산화 효소를 이용한 소변 검사지 그리고 혈당 측정기에도 효소가 활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서는 어떤 것들에서 효소의 활용을 볼 수 있느냐?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효소 세제. 이 세제, 우리 빨래할 때 세제 쓰잖아요. 이 세제 안에는요, 단백질을 분해해주고 지방을 분해해줘서 이제 이런 때 같은 거, 단백질 때나 지방 때를 분해해주는 효소가 이 효소 세제 안에 들어있어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섬유소 분해 효소를 이용한 청바지 탈색, 이것도 효소가 활용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무슨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효소 치약. 이 효소 치약에는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효소 치약. 그 다음 환경 정화. 환경 정화는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생활 하수나 공장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할 때도 효소가 활용되고요. 유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유류 분해 효소를 이용한 기름 분해. 기름 분해.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에도 여러 가지 효소가 활용되는데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효소가 활용이 되고요. 무슨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의 대량 생산. 이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뇨병이라는 병에 걸리는데 우리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당뇨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DNA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요.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의 대량 생산. 이 DNA 재조합 기술에는 어떤 효소들이 활용이 되느냐? 뭐 DNA를 자르는 효소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DNA를 이어 붙이는 효소.
이 DNA 붙이는 효소를 다른 말로 뭐 연결 효소다 라고도 하는데 이런 효소가 쓰인다. DNA 제조합 기술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DNA 제조합 기술과 인슐린. DNA 제조합 기술은 한 생물의 특정 DNA를 다른 생물의 DNA에 삽입하여 제조합 DNA를 만들고, 그러니까 삽입을 하려니까 어떤 특정 DNA를 자르고 삽입한다는 건 그 자른 DNA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를 때도 효소가 이용되고 붙일 때도 효소가 이용되고, 이를 세포에 주입하여 발현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대장균의 DNA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하여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보충 설명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위에 발효 박스 안 봤네요. 발효라는 건 미생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 포도당 같은 걸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을 분해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드는 작용이다 해서 뭐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이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는 술 같은 거 술 만드는 거예요. 술. 젖산 발효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운동 막 열심히 했을 때 근육통 생기잖아요. 근육통이 생기는 거는 이 근육에 젖산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젖산이란 물질이 축적되면 근육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도 발효에 속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정리 문제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푼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눌러볼까요? 자, 이거 역시 어렵지 않죠?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무엇인가? 쉽죠? 활성화 에너지다. 2번.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반응물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 했었죠.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 여기 하나 작용 지워야겠다. 오타네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질특이성. 자, 그 다음에 3번.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찌면 더 빨리 익는 것은 효소를 활용한 사례이다. 자, 효소가 이용되면 화학 반응이 촉진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감자를 반으로 잘랐어. 이걸 쪘어. 더 빨리 익는데, 이거는 화학 반응은 뭐라고 했어요?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화학 반응이라고 했는데, 감자를 단순히 잘라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더 빠르게 익게 하는 건, 이거는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없죠. 물질의 성질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래서 O가 아니라 X다 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문제가 4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이 4문제를 선생님이랑 지금 배운 거를 지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으면 또 문제 풀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마치고 이 문제를 바로 4문제밖에 안 되니까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 풀이는 여러분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바로 6월 3일부터 등교하잖아요. 그때 밝은 모습으로 보도록 해요. 막상 여러분이랑 이제 진짜 곧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도 조금 떨리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설렐 텐데 조금만 더 참고 6월 3일 날 보도록 합시다. 안녕.